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외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 목적이 컸습니다.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배터리와 미래차 또 원전과 수소 분야 등에서 33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순방의 경제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국민 여론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김 여사의 이 명품 쇼핑에 대해서는 아예 해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이른바 줄리 논쟁처럼 정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좀 뜬금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보통의 국민들과 보통의 언론들은 김건희 여사가 과거 무슨 일을 했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또 그런 건 상관할 일도 아닙니다. 국민과 언론이 지금 의문을 갖는 건 현재의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처신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현지 언론에서 5군데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했고 또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 사이로 반바지 차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김 여사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그런 사진까지 게재됐습니다. 숨긴다고 의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렵게 다녀온 이 순방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먼저 기상특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 30분을 기해서 영덕군과 울진군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TV와 라디오, 스마트폰 통해서 계속 상황 알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로 통행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중국 관련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규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경제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중국에 수출 규제하는 거 지금 정도면 충분하니 더 이상은 이제 나가지 말아달라고 미국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잖아요.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인텔 이런 데서 다 워싱턴에 모였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 한참 붙어 있는데. 돈은 내 욕심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주주이익의 극대화하고 국가이익의 극대화의 상충관계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퀄컴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액의 62%가 중국이에요. 예. 인텔이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27% 한 35%가 중국이기 때문에 예. 작년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충격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는 순간에 매출액 60% 날아가게 되면 주가 대폭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이익의 극대화 그 측면에서 이제 그 액션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부에. 그래서 구멍을 미국이 안에서 뚫는 거죠. 내부에서 불만이 지금 팽배하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의 논리를 갖고 들어오면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중국에 짓는 거 그 공장 빼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하는 거로 봐서는. 그렇죠. 근데 뭐 공장 빼야 된다든지 제재하겠다는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주주한테 소송받으면 어떡할래. 뭐 정부 네가 책임질래? 그 논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이거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기업들이 지금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뭐 물론 그러니까 추가 규제안이 어떤 게 나올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은 받아줄까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올드 이코노미 여기가 기부금을 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돈을 내요. 뉴 이코노미가.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아마 협상을 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할 때 우리 기부금 받을 거
이거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걸 협상의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받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어차피 뭐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집권이 중요하지. 이게 중국을 뭐 반도체 제재한다고 해서 중국이 자초될 건 아니란 말이에요. 1년 만에.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적당한 선에서 서로 면을 구기지 않는 정도? 그 정도에서 아마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것은 뭐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지만 그 미국 기업들이 이익에 자기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 때문에 국가 이익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거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만약에 그 추가 규제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만약 미국 정부가 상무부가 만약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문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가해지는 그 규제나 이런 부분도 덩달아서 우리는 좀 득을 볼 수 있을 그런 거 기대해도 됩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얘들이 못 팔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공장이 거기 있는 것이 약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런 인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소위 말해 시스템 반도체를 못 팔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같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 효과가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인텔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가 야 우리 다 주게 생겼으니까 중국한테 이제 더 이상은 규제 우리 해도 이제 못 받는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 미국 기업들의 요구는 들어주고 나머지 어쨌든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는 제재는 계속 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이 아닌 네덜란드 기업 ASML이나 아니면 일본, 한국, 대만 외국 기업들은 당신들은 계속 규제 개제 계속 가야 돼. 미국 기업들은 좀 풀어주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지금 그 제재를 갖다 동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는 거죠. 그건 이제 미국 기업만 들어주는 거고 우리 뭐 보조금 뭐 여러 가지 제재 문제들 뭐 요구는 했지만 미국이 아직 답이 없죠. 그래서 그게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뭐 강한 놈, 약한 놈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기 의사결정에 이제 뭐 크게 손상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 이외 기업들에 대한 이제 대중국 제재는 풀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이미 그건 시행을 다 해놨고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더 이상 설비 투자하지 말라는 거고 일본은 이제 40나노 이상 장비를 8월 1일인가부터 이제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나쁜 상황일 수 있는 것은 미국 기업은 만약에 허용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ASML이나 일본 기업도 우리도 예외를 허용해 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뭐 그럼 니들이 미국으로 아이디를 옮겨라. 그러면 들어줄게. 이럴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나 일본은 그렇다 치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내려진 그 제재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달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제재 조치가 구체적으로 더 추가 조치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가 제재 조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만약 한국 기업들한테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가 적용받는 뭐 물론 일본이나 대만이나 네덜란드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는 적용되고 미국 기업은 적용 안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메모리만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핸드폰을 서버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는 뭐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다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타격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는 지금은 기술 제재했고 장비 제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제품을 제재했고 또 추가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은 제품 넣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품이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뭐 인텔은 거기 공장이 없어요. 엔비디아도 공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공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금 세이프한 점이 있죠. 그렇구나.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그 물건 못 팔게 중국에서 보복 조치로다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마이크론이 중국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그게 뭐 7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4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투자하겠다고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자기네 판매를 그대로 확보하고 싶은 노력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미국의 제재 중에서 반도체는 이제 설계가 있고 제조가 있고 이제 어셈블리 조립이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6억 3천만 불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립하는 거 이거는 예.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중국으로서는 뭐 고용도 늘어나고 이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가고 마이크론은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제재 조항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 대신 이제 그 반도체 제품을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 이걸 좀 풀어주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투자할 테니까 그럼 중국 요즘 실업률도 높고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아. 그래서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또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의 정책에 사실은 반하는 거죠. 그러네. 그렇지. 예. 그래서 미국 기업 막갑합니다. 정부가 뭐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듣는 거죠. 아주 미칩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로 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지금 그 옐런 그 재무장관 중국 방문하기 직전에 중국이 또 한 가지 카드를 마이크론 카드 이후에 갈륨하고 그 게르마늄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뭐 태양광 산업 뭐 여기 들어가는 소재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의 중국이 대부분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걸 갖다가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로 보면은 이게 중국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냥 시장으로만 봤잖아요. 그 15억 인구가 있는 시장으로만 봤는데 자원외교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개발사발 쓴 책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이건 자원내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뭐 무역수지 적자가 중국에서 많이 난다고 하지만 지금 그 흑자를 미국에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미국에서 갑자기 흑자가 많이 나는 건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관련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되는 건 우리가 80% 이상을 중국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예. 중국이 막았다고 그러면 대미 흑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우리한테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왕창 내는 것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부터 원자재가 들어오는 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정치 외교가 아니고 이거 자원 외교로 완전히 방향을 틀지 않으면 예. 우리가 큰 리스크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그야말로 그 옛날 그 몇 년 전에 재작년에 그 요소수 사태처럼 우리한테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서 뭐 코발트, 망간, 니켈, 흑연 뭐 있지만 리튬이 있지만 지금 흑연 같은 경우에 그게 무슨 뭐 엄청난 이런 건 아니지만 천연흑연, 인조흑연의 거의 90% 100%를 중국이 독점을 해요.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만들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막아버리면 요소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양극 다 만들고 리튬 뭐 다 만들지만 음극이 없으면 그건 배터리가 안 되니까. 물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에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배터리의 4대 소재 중에서 하나만 브로킹 걸어버리면 우리는 뭐 요소 사태하고 똑같은 게 나타나죠. 그 아예 다 우리가 중국한테 그 예를 들어 배터리만 보더라도 중국한테 그렇게 의지하는 게 많습니까? 그 원소재 부품이나 원료를? 전 세계에 이제 광산, 그러니까 배터리용 원자재는 중국이 뭐 한 15%에서부터 한 40% 정도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정량 가공하려고 하면 전기가 무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환경공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 배터리 관련되는 이제 원부자재를 중국에 가까워서 가공하다 보니까 마켓 쉐어가 이제 60%에서 90%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원소재를 배터리만 뭐 예를 들고 배터리가 요즘 중요하니까 배터리에 필요한 그 자원을 여태까지는 우리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잖아요. 지금 한다고 하면은 한다고만 할 수는 있어요. 차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하고 중남미 이쪽이 이제 주로 그 생산국인데 1대1로라고 중국이 한 9,800억 달러 정도를 퍼넣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중국이 무슨 돈 빌려주고 도로, 항만, 철도를 인수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구성을 쫙 보면 전체 한 25%에서 30%가 원자재 개발에 들어갔고 한 25% 정도가 SOC 건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SOC 건설을 왜 했냐 그러면 우리 중앙선하고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SOC를 중국이 돈 못 갚으니까 인수한 것에다 포커스를 하는데 중국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가 중앙선을 놓은 이유는 네. 이게 철광석, 목재, 예. 원자재를 이제 부산으로 실어가기 위한 위해서. 거기인데 중국이 그 후진국의 아프리카나 뭐 네.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다가 철도항만 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이송해오기 위한 SOC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히토류 포함한 이제 배터리 네. 포함한 이런 주요 원자재의 그 중요한 광산 예. 이걸 전부 중국이 다가 이제 장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안 쳐다보던 거를 이제 부랴부랴 서방 국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가격도 높아져 있고 예. 경제성도 떨어지고 더 나쁜 것은 이제 거기 있던 후진국의 독재 국가들이 드디어 이 원자재의 밸류를 알아보고 예. 이제 자원의 물론 무결을 그렇지. 해버리는 예. 거죠. 국유화를 해버리는. 예. 그런데 국유화는 이제 큰 놈한테는 국유화 못하고 뒤에 들어오는 약한 놈한테 하게 되니까 예. 이제 우리처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확 올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올라가거나 비싸게 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비싸게 하여튼 우리가 사오더라도 우리가 국내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 원광석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원광석은 있더라도 그걸 누군가 재련을 하고 추출을 하는 게 중국이 여태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대한 그 국토 오염을 갖다가 희생하면서 우리니까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로 현실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지에서 가공해 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게 맞는데 예. 그게 공장 짓고 뭐 이러려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 에디도 확 떨어지니까 우리 쪽에 나는 이익이 이제 뭐 그런 후진국은 그걸 원하죠. 공장 지어줘라. 예. 공장 짓고서 거기서 가져가라는 게 지금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원광석 그냥 갖고 와서 자기네 가니까 훨씬 더 낮은 코스트로 가고 예. 우리는 코스트가 높게 되죠. 자동으로. 코스트가 높더라도 중국에서 어쨌든 뭐 디리스킹이든 다변화든 해야 될 그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현재 공장을 세워주고 거기서 갖고 오는 그 방법밖에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게 그렇죠.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이 그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질이 떨어지니까 1급, 2급, 3급이 있으면 2급, 3급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 이미 중국이 다 그 갖고 가버렸고. 그렇습니다. 뭐 니켈 같은 걸 보면은 전 세계 최대 업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걸 중국 회사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뭐 탈중국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최태원 그 SK 회장도 이분이 이제 대한상인 회장도 같이 겸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 탈중국이라는 중국 시장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 중국 시장 이러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이고 내부 혼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배터리만 하더라도 배터리가 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그 갈륨하고 무슨 게르만의 반도체 소재도 그렇고 탈중국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탈중국 뭐 우리 안미경정 끝났다 얘기를 이제 뭐 이번 정부터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탈중국이 아니라 현재 있는 수준도 지켜낼 수 없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보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19.1%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호주가 34%고 이게 이라크가 30%, 인도네시아가 27%, 일본이 25%, 러시아가 21%, 대만이 뭐 25%가 그래요. 우리보다 높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대중국 비중 줄이고 탈중국 하자고 하냐.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19%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수출율이 18%뭐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는 19%까지 내려온 거는 2002년 수준이에요.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어요. 지금 더 이상 낮추고 자시고 할 것도 사실은 없다고요. 그래서 더 낮추면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탈중국 얘기는 이제 끝났다. 이미 우리는 탈중국 했고 2020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문제는 그 사이에 지금 더 크게 줄이면 무역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탈중국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그 수출 비중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오히려 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탈중국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금 탈중국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미 선 수준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탑7 국가들을 보다가도 우리 수출 비중이 더 낮아져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답답한 게 우리가 탈중국을 하느니 마느니 이걸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 여태까지 팔았던 거는 중국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던 거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중간재들 부품들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 아니고 경쟁자가 돼버렸잖아요.
탈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중국하고 다시 사이가 정치적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물건을 중국이 살 이유가 있겠느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탈중국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건데 실제는 퇴중국을 했던 거죠. 미국과의 퇴중국이다. 싸움에 우리가 핑계를 댄 게 탈중국인데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없어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예.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비중이 떨어진 거를 우리는 탈중국이라고 사실 얘기를 했고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의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예. 전 세계 선수란 선수는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우리는 예전에는 중국하고 경쟁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하고 경쟁인 상태에서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냐. 예. 그게 이제 나온 거를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보복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건데 정확하게 팩트를 보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경쟁력, 대세계 경쟁력의 약화가 예. 지금 수출 비중이 19%까지 떨어진 진짜 이유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탈중국이라고 자꾸 노래 부르지 말고 탈중국, 감중국, 진중국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라. 탈중국, 감중국, 진중국.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 따먹게 하던 12,000달러대에서 했던 건 빨리 빼야 된다. 빨리 안 빼면 이제 다 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건 빨리 베트남으로 가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철강화학, 조선, 기계, 전자부품 이것들은 우리가 중국과 비슷하거나 아직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그거 갑자기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벌어먹을 때까지 벌어먹고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어서 가는 건 이거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이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자동차든 전기차든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명품 시장 세계 최대입니다. 핸드폰 전 세계 최대예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은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장악하지 않으면 경쟁력 없고 뭐 경쟁이 심하다고 빠져버리면 그 시장 자체를 잃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 마켓은 우리가 좀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 개를 다 뭉쳐가지고 탈중 이렇게 얘기나 맞지 않고 예. 탈, 감, 진. 감중국, 진중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수출 비중을 천천히 줄여야 될 품목. 아. 우리가 지금 다시 들어가야 진입해야 될 중국. 아.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고 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팩토리가 아니라 지금 마켓이잖아요. 예. 아니 자동차를 뭐 2,680만 대를 사는데 뭐 미국 2,400만 대 겨우 사고 예. 이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고 뭐 전기차도 우리가 뭐 IRA 가지고 그 난리를 치지만 미국이 작년에 99만 대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이 680만 대를 샀어요. 예. 7배 되는 시장이 중국에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입으로만 마켓 그러죠. 마켓에서는 우리가 팔 수가 있어야 돼요. 예. 팔 수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이게 퀄리티 레벨이 이게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면 중국에서 안 팔린다고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물건을 판다는 거는 제가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가 돼야 되는 거죠. 컬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중국 기업 우리 중국 진출해가지고 왜 돈을 못 벌었냐 그럴 때 퇴출했다고 하는 기업들은 세 가지를 물어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지법인 대표가 중국 할 수 있었냐. 현지법인 대표 중에서 중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었냐. 예. 그리고 중국은 철저하게 격을 맞추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제가 예도에서 임원을 할 때 중국에 방문을 하면 그쪽에서 내 이력서를 보내라고. 그런데 이력서를 왜 보내냐.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중국은 상대에서 부장이 오면 자기도 부장을 내보내고 예. 임원이 오면 임원이 나가고 회장이 오면 회장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 하는 대리 과장이 상대방 회장을 만났을 때 회장이 이 사람이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비즈니스를 논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쪽도 회장이 갔을 때 저쪽도 회장이 나오고 사장이 나올 때 사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좀 오해를 했던 거죠. 내가 중국도 못하는 가서 뭐 하냐. 그래서 세 번째는 중국에 비즈니스를 한 사장님, 회장님의 여권에 중국 세관 도장 몇 개 찍혔냐를 보면 됩니다. 그건 왜 필요할까? 그래서 중국을 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떤 나라냐 분당보다 가까운 나라다. 예. 비 오는 날 뭐 최근에 제가 분당까지 가면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에서 뭐 북경 상행은 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시차가 또 1시간 있거든요. 아, 중국이 분당보다 더 가깝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를 1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장님, 회장님들이 예. 이 중국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 사이에 너무 우리가 보고 배운 거, 먹던 거, 입던 거, 부르던 거 그냥 갖다 팔았지. 중국이 진짜 뭐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OEM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올 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욕하고 싸우고 농담하고 놀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에 우리가 이게 실패했다는 기업을 그 세 가지 조건에 비춰보면 아마 답은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국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탈중국을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의 동맹으로서 우방의 그야말로 한 축으로 같이 이제 중국을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배제시키는 그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같은 동맹인 일본이나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주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탈중국 그 기조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건데 미국이 갑자기 영어를 살짝 바꿨어요. 디커플링에서 리스킹으로. 요즘 또 다이버시파잉인가 뭐 다변화 그렇게 어려운 용어로 또 바꿨더라고요. 오피셜리 쓰는 것은 디리스킹인데 그게 맨 먼저 사실은 그걸 디리스킹한 것은 유럽의 독일하고 프랑스죠. 그래서 시진핑 3기 집권에 아무도 축하사절 안 갔는데 슐츠가 맨 먼저 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독일에 얼마 투자하는지는 이제 안 밝혔는데 그때 폭스바겐인가 BMW가 바로 중국에 3조 5천억 투자하겠다고 혼자 간 게 아니라 13개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경력을 왕창 해버렸다고 미국이 브로킹하려는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같이 프랑스도 이제 그렇게 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기시다가 보면은 하반기에 자기네 외교 정책의 중심을 중국에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며칠 전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배반감 느끼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일본 기업인들 60명인가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중국 가가지고 이제 협상하고 뭐 경제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미국이 히로시마 때 이게 스탠스를 바꾸면서 이미 유럽하고 일본은 방향 바꿔가지고 실리청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조금 너무 미국의 동맹에 너무 많이 오리엔트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미 이게 약간 미국부터가 이게 다른 전략으로 갔는데 우리는 이제 직진하다가 갑자기 유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중국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이미 이제 손 내밀었고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년부터 와가지고 손 내밀고 있고 일본까지 한 마당에 5등으로 가서 손 내밀면 약발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니 일본이 그랬다는 건 약간 좀 배신감 느끼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민족 누구나 다 일본 민족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는 않겠지만은 먼저 그러니까 치고 나간 건 또 일본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본이 뭐 이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서 미국의 스탠스가 변했을 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건 뭐 무지 빠르죠. 참. 아니 그럼 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옐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재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놀러 갔다 온 건 아닐 테고 관광하러 간 건 아닐 테고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왜 갔을까 그러면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를 놓고 보면 지금 아주 나쁜 것이 미국이 4년 주기로 표에 목숨 걸어야 되는 선거제도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초읽기에 몰렸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미국의 선거를 보면 집권당이 2% 밑에 GDP 성장률을 보였을 때 재집권한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1%대 성장률을 갖고 내년에 선거해봤자 그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치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생각했던 것은 서로 빠뜨를 치는 것. 거기에 이제 이름은 디리스킹이라고 갖고 가면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팔로 간 것 같아요. 미국 국채? 그렇죠. 그래서 예상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 국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는데 G7을 놓고 보면 미국 국채 보유량이 다 줄었어요. G7 국가들이 다 팔았어요. 일본만 줄었고. 이제 유지하다가 일본도 최근에 줄였고 그래서 G7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년 내내 3년째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1조 3천억을 지금 8천억대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례는 아마 가서 보복관세 25% 낮춰주는 대신에 거기서 이제 중국이 수출해서 이득을 보는 것만큼을 국채를 사라.
아마 그렇게 오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는 거는 트럼프 때 한 그 무역 보복 관세 대중 그렇죠. 이거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대신 국채 좀 미국 국채 좀 사줘라. 어디 지금 살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옐런 입장에서 지금 뭐 34조 부채인데 또 금년에 한 1조 4천 정도 적자가 나면 네.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지금 외국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계속 팔면 국내에다 팔아야 되는데 국내는 그만큼 민간의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민간의 소비가 줄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이 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선두로 이제 중국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 이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그렇죠. 이번에 그럼 옐런의 목적 중에 하나가 큰 목적이 미국 국채 세일즈였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노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보복관세 낮춰줄게 그러는데 아마도 중국은 싹 다 제로로 해라. 원상태로 돌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이쪽에 이 패가 몰린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우리도 면이 있으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일부 품목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마 깨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최근에 다시 옐런이 와가지고 보복관세는 이거 풀어주는 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협상이 잘 안 됐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가 그럼? 그렇죠. 중국한테 보복관세 지금 풀어주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 얘기를 옐런이 갑자기 또 했거든요. 그렇죠. 국제협상에서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고. 목리를 부리는 건가 그러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8천원 다 팔아버릴 수도 있다. 오히려 미국 거꾸로. 국채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걸.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팔게 되면 국채금리 폭등하게 되고 미국이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국도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가 그 실제로 액션하기보다는 서로 협상이니까 밀당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옐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오히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협상에 아주 뭐 음모모략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상대가 코너에 몰린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보복관세 25%를 낮추는 것은 자기네한테 도움은 되지만 최근 3년간 보면은 보복관세 25%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흑자는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 2천만 명에 쓰는 거대한 이제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놈이 중국 말고 있으면 이건 대박인데 그게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복관세 25%의 효과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가 된 거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보복관세 25% 낮추면 최대 고민인 물가를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걸 지렛대로 해서 그 수출이 늘어나는 것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게 하면 서로가 윈윈이다 이런 카드를 미국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쪽에 코너에 몰려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를 더 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돈을 저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이 한 3조 달러 더 찍어버리면 중국이 갖고 있는 3조는 반토막 나는 거죠. 밸류가. 그래서 종이 달러를 계속 더 보유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의 중국은. 국부가 오히려 그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딜할 수는 없다. 그렇죠.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제가 만약 시진핑이라면은 미국한테 가는 보복관세 25% 그거 철폐하는 거 그것도 뭐 그 카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반도체나 어떤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그 제재잖아요. 그걸 풀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요. 근데 그거는 애초부터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한 게 디리스킹의 키포인트는 전통 산업에 대한 것의 디리스킹이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처음부터 그거는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 공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브로킹은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게 디리스킹이죠. 그래서 중국이 얘기를 한 거는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무슨 차이가 있냐. 얘들 첨단 기술은 계속 봉쇄하면서 뭐 전통산업에서 풀어준다는 거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국이 회담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하죠. 그래도 재미난 것은 이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모든 회담을 다 받아줬어요. 상무부 장관 회담 다 받아줬고 이제 뭐 정보 분야에 책임자 왔을 때도 받아줬고 옐렌도 받아줬고 그 외교부 장관도 받아줬고 그리고 이번에 켈리까지 다 받아줬어요. 존 켈리 기후 특사.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상대 패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한테 진짜 이익이 되면 할 거고 예. 그게 아니라 가면 얘들은 초가 급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리젝트하면 다음번에 더 급하게 되면 더 이제 유리한 딜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네. 제가 어지간해서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고개 잘 안 끄덕이는데 전 소장님 그 의견에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진핑 입장이라 하더라도 물론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더 급한 거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미국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참에 제가 시진핑이라면은 고율 관세 25% 그거는 그래 그 풀어줄래 풀어주고 말래 말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기술에 대한 제재야. 옛날처럼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걸 갖다 더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부분은 미국이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었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걸 들어주는 순간에 바이든 정부의 엔티티 자체가 이건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국이 예를 들어 미국 국채를 중국이 안 사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면은.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의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는 그러니까 그 지금 발행하는 그 머니마켓에서 많이 미국 국내에서 사줄 때가 많이 있다, 받아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중장기 국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단기 국채든 장기 국채든 간에 예. 결국은 이게 외국이 안 사주면 예.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이제 민간의 돈을 정부가 그냥 끌어다 써버리는 그만큼의 이제 내수 소비가 그만큼 잠식돼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경기가 지금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떨어지는데 민간의 돈을 또 빨아들여 버리면 예.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외국한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G7은 아까도 일본부터 그렇지만 프랑스 예. 독일이다가 예. 회담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같이 막읍시다 그래 놓고 예. 집에 돌아가서는 딴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굴복시켜서 중국이 채권을 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제 케이스가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중국이 이미 패를 읽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성사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저보고 시진핑이 되고 싶냐고 왜 자꾸 제가 시진핑이라면 이 말을 자꾸 하냐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 바이든이라면은 앞으로 그럼 어떤 패를 중국한테 그럼 줘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 국채라는 그 미국의 현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 전 소장님이 바이든이라면은 무슨 패를 중국한테 그럼 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요, 뭐 보복 관세를 25%나 50% 올려버린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더 올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도 네. 반도체 기술하고 장비뿐만 아니라 제품도 다 봉쇄한다. 그리고 이번에 켈리를 보냈지만 아마 켈리가 간 이유는 제가 볼 때 탄소세 때문일 것 같아요. 켈리는 그러니까 존 켈리는 그 기후 변화 특사인데 CO2죠. CO2인데 지금 전 세계 CO2의 거의 30% 가까이를 중국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세금 물려버리면 중국의 코스트가 확 올라가게 되죠. 탄소세를 그럼 이번엔 카드로 들고 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카드를 만약에 바이든이 결기가 있다고 하면 확 높여버리면 되죠. 높여버리면 상대가 이제 더 센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떡할래. 그럼 내년 대선은 어떻게 하고 바이든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평가를 받냐는 거죠. 정말 화끈하게 중국 잘 이제 싸웠네? 그러면 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패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건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죠. 이번에 그럼 존 켈리가 간 것도 그럼 탄소세를 들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든지 그렇지만 시간이 초읽게 몰리면 이게 아무리 좋은 카드를 갖고 있어도 이게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1월 달에 대선의 후보로 이제 바이든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죠. 지금 한 6개월 만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내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과감한 그 더 강한 정책으로 가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사이 팔리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결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바이든이. 그래서 서서히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외교위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노련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뭐 트럼프 같은 막가파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안 되면 세게 확 밀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정책을 봐서는 이제 중국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더 과감하게 확 밀어제치는 것은 아마 기대하기 네.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어쨌든 미중 관계가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믿었던 그 방향하고 조금 좀 약간 좀 달리 지금 우회전하는 것 같아 갖고 뭐 흥미진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이 우회전하니까 그 G7은 다 우회전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직진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죠. 우리만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국 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 기록했잖아요. 6.3% 2분기에 상반기 전체로는 5.5%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와 하고 입이 벌어졌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이 정도면 저도 선방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제 데이터 감정을 실어서 본 거죠. 아, 감정을 실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 함부로 실으면 안 되는데 그거. 그래서 경제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게 0. 몇 %에서 2.5, 4.5, 6.3 그러면 분명히 리커버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대보다 못한 거가 이게 이제 경제가 끝났다, 성장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과장이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무례함, 오만함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0.4에서 이게 2.5, 4.5, 6.3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냉정하게 보는 건 아닌가 싶고 이제 이유는 뭐냐 그러면 2분기는 좋은데 6월 달 통계를 보면 6월 달 수치를 보면 소비가 두 자리 숫자에서 3.1%로 훅 떨어져요. 그리고 투자, 수출 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려사항인데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게 5.5% 성장인데요. 지금 이제 작년 2분기하고 지금하고 보면 두 개 연도 복합 성장률로 보면 3.3 정도가 돼요. 작년에 0.4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5.5보다는 훨씬 더 낮은 한 2.2 정도 낮은 성장을 사실은 한 거예요. 복합 성장률로 두 개 년치를 평균치를 하면. 그래서 중국이 당초에 생각하는 5.5를 못한 거다. 그게 이제 우려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섰는데 이제 기대가 컸죠. 그래서 새로운 총리는 뭐 지난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천재 총리, 수재 총리였고 머리 좋은 총리였는데 뭐 경제가 신독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총리는 이 실세 총리, 시진핑이 확실하게 밀어주는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나쁜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 과연 저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6.3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감정 싣지 않고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했다고 다 얘기를 하죠. 회복했다고. 하긴 6.3이면은 훌륭하죠. 지금 뭐 다 경기가 1% 그래. 2%인데 그래서 뭐 6.3이 문제가 되면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뭐 2% 그렇죠. 1% 나라는 거기는 뭐 숨도 쉬지 말아야지 뭐 그러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5 정도가 중국의 지금 인당소득 12,000달러대에서는 그 정도는 가져야 이게 되는데 두 개 년도 평균치를 내면 3.3밖에 안 됐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장률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방한 것 같은데 실업률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히 청년들 실업률 예전에 전 소장님도 중국의 해마다 대졸자가 지금 1,000만 명씩 나오니까 그걸 갖다 다 수용하려면은 뭐 성장률이 몇 % 정도 돼야 된다, 유지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성장률이 6.3% 아까 뭐 복합 성장률이 좀 떨어져서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계속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어제 도니 신문 보니까 일면 헤드라인에 중국이 21.3% 청년 실업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 안 되고 16세부터 2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이게 실업률이 그렇고 중국의 실업률은 전체 16세부터 59세의 실업률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돼요. 그 실업률 통계를 보면 6.2에서 지금 5.1까지인가 지금 떨어져요. 전체 실업률은 떨어지는 건데 청년 실업률만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간 거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아빠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세대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졸업하는 애들은 3년 동안 학교 안 간 애들이란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거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20%면 어마어마한 이제 실업률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야 돼요. 거의 뭐 폭동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6개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6개? 그래서 40년 동안 애기 한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6명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금수저야 그냥.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사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16세부터 24세라고 하는 것은 고졸, 예를 들면 대졸 요 사이의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기업이 지금 코로나 3년 다음번에 리오퍼닝은 했지만 이게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경력사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의 이제 이 취업률은 올라가는데 신규 이제 졸업한 애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입사원 뽑아서 훈련시킬 여유가 없다 우리는. 바로 공장 돌려야 되니까. 그런 한 3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년 실업률 21.3%로 중국을 보면 안 되고 전체 실업률 토탈 실업률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토탈 실업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정년 실업률에서 걱정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또 그런 거 감정 실어서 보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대졸 실제적인 실업자 수가 뭐 2자릿수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한국도 제가 보면 똑같은 것이 지금 코로나 세대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력이 약해가지고 나 회사 가면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배가 아파요 이러면은 그러면 그냥 집에 쉬어라. 네가 좋아하는 뭐 직업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엄마 아빠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아마 코로나 세대들의 특징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특수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가 그 중국 경제에서 제가 이해를 참 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딱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다 지금 물가 상승 그 인플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결국 0%를 기록했어요. 0%.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5.4%인가 이렇게 되던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를 우리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저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CPI 구성 요소 중에서 먹는 것의 비중이 30%예요. 그러다 돼지고기. 보니까 돼지고기하고 채소. 그래서 중국이 돼지가 이제 전염병 때문에 왕창 죽었다가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어미돼지로 왕창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한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계절적으로 이제 채소류가 많이 생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뭐 엄청난 태풍이 오거나 이러질 않아서 이게 음식료 가격이 떨어진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리오퍼닝은 했지만 이제 운수교통 이게 이제 물류가 아직 그 활발하지 않아 가지고 운수교통 쪽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우리하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뭐 우리는 뭐 음식료 비중이 한 1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아마 중국의 CPI는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독특한 엔겔 계수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음식료 비중을 너무 높여놔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로가 사실은 나온 거고 아마 지금 대조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7월, 8월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9월 넘어가면 그건 다시 아마 플러스로 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중국도 제가 요즘 중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음식값 말고 다른 공산품이나 생필품 가격 같은 건 많이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간 것 같고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점심 먹으러 갔는데 1,000원이 더 올랐더라고. 그래서 좋은 데 가셨나요? 좋은 데 갔죠. 뭐 어쨌든 그러면은 중국 수출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비하고 투자는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고 어쨌든 성장이 6.3%까지 간 거 보면은 수출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수출이요. 6월 달에 마이너스 12.4% 나왔어요. 4월 달에 7.3이었는데 마이너스로 확 이제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체적인 이제 수치들이 그 뭐 6점 몇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2022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소비가 GDP에서 28, 투자가 50, 수출이 21%까지 늘었어요. 전체 GDP에서 이건 뭐 사상 최대인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수출 특수가 있었어요. 딴 나라가 생산 못하니까 중국이 생산한 게 있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방역물품 수출이 뭐 전체 수출의 5에서 10% 관계 있는데 네. 지금 2023년 들어서는 반대로 코로나 역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거기까지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고개 끄덕끄덕여지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최저임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